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하지만 한류로 인한 매출은 실제로 7, 8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류의 힘은 수출액에 있다기보다는 문화의 힘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문화와 정서가 있는 존재니까 K-팝이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컨텐츠 산업 전체 1위는 게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압도적 1위입니다. K-웨이브, 이른바 한류에서 3, 4위가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접하고 사는 것은 소비시장이다 보니까 음반 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한류 열풍이네 K-팝이네 하며 떠들어대는 것들은 매출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실 자기들만의 잔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관계기업들, 소수 컨텐츠 독점 기업 정도란 것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몇 조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회사들은 10조, 20조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연수익만 조 단위에 달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말 다 했죠. 게임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자 한국의 게임 컨텐츠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임 문화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도로 만들어가는 분들의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한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매출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유럽이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별거 없는 거거든요. 역사도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유럽 그러니까 좋잖아요. 유럽이 가지는 문화 컨텐츠 힘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유럽의 컴플렉스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문화가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문화가 아메리칸 클래식 해봐야 자본주의 이후에 나온 것들밖에 없으니까 철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초라해요. 그러니 유럽에 열등감과 동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반대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식인 미국이 더 힘도 세고 덩치도 더 크고 돈도 훨씬 많이 벌거든요. 유럽은 사실상 늙은 호랑이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도 쫄리죠. 근데 미국 양키 문화가 사실 고급 문화라고 볼 수는 또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역학들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류도 돈은 다 아시아에서 버는데 맨날 백인들 국가에서 콘서트 하는 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J가 생활문화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만두, 조미료 파는 회사, 식음료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음료 회사는 제품 잘못 만들어서 안 팔리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업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 안에 녹아들면 문화가 되잖아요. 문화는 제품이 좀 안 좋아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에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비싼데도 훨씬 더 잘 팔리는 이유는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가 100배, 1000배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문화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세상, 대량 생산 체제 세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를 코카콜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에 녹여내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코카콜라로 유명한 팝아트에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중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인즉슨 다 중국으로 수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 완성품 엔드단에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각인되고 브랜딩되는 상품, 즉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플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1000배 성능이 뛰어나서 더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이 되는 소통의 과정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애플이 오늘날의 애플이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교황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교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있고 중국 자체가 또 워낙 크지만 반대로 유럽은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뭉칠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때마다 교황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인종, 국경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심점, 즉 문화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축음기, 이른바 레코딩 기술이라는 걸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때 유언장, 녹음 이런 걸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가족의 기억을 담는 가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는 그 문화와 인간에게 있는 정서의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기능으로서의 기록 이런 거 생각하고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세계 음반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기록물의 대표주자인 영화 시장이 세계를 다 잡아먹는데 디즈니라는 단순한 만화 캐릭터 공장에 불과한 곳이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기능이 아니라 문화거든요. CJ가 식음료 기능이 아니라 생활 문화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회사가 라이프 사이클을 추구한다고요. 단순한 가구 회사가 아니라 가구로 인한 라이프 사이클에 적용되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것이고, 단순히 패션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라이프 사이클을 주관하는 패션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원격으로 회의하고 홈오피스에서 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정보의 공유로 수평적인 세상이 오고 요딴 얘기 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먼저 크게 변화한 것은 소개팅 문화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던, 그래서 소개팅이니 폰팅이니 노래방에서 방팅이니 길거리에서 헌팅이니 했던 것들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채팅으로 옮겨갔고,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처럼 과거의 연인과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인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업에서 대박이 다 터진 거거든요. 에디슨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 가시죠? 채팅 시장, 메신저 시장, 게임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게임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자,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른 컨텐츠 산업들은 게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게임 산업의 규모는 다른 컨텐츠 산업 분야 9개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규모는 170조가 넘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0%씩 돼요. 다른 산업군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성장률이 두세 배씩 높아요. 심지어 시장이 작아지는 산업도 있는데 지금 게임 산업은 10%씩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단적인 예가 일본이 강했던 만화입니다. 한국 게임은 글로벌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게임 시장 장악하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정말 명실공히 전 세계 게임 시장을 호령하는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세계 게임 시장이 한 170조 됩니다. 한국 게임 시장은 14조 수준 정도로 글로벌 포션 10%나 차지해요. 단순히 콘텐츠 제공업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상당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한국은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연아, Do you know 김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은 이 게임 산업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게임 콘텐츠의 내용들과 그 수많은 전략과 게임 회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으며 어떻게 또 망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이른바 전자오락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역사상 최초의 전자오락은 1950년 요세프 케이츠가 캐나다 내셔널 박람회 출품을 위해 개발한 4m짜리 기계장치 버티 더 브레인이라는 틱택토 게임입니다. 틱택토는 서양 오먹이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버티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해석해보면 똑똑한 친구 버티 정도 되겠네요. 컴퓨터 버티와 틱택토 게임을 하는 컨셉으로 난이도 설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게임인데 정말 똑똑하다고 할 만하죠. 비디오 게임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놀란 부시넬과 미야모토 시게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자오락이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사람은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히긴버썸입니다. 히긴버썸은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와 함께 핵폭탄을 연구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히긴버텀은 1958년 브룩헤이븐 연구소라는 미국 원자 핵 물리학 연구소에서 최초의 전자오락을 발명해냅니다. 당시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오명을 쓴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게임 명칭은 테니스 for Two였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전시용 오락거리였죠. 이후 1962년 미국 MIT 연구소에서 스티븐 러셀이 스페이스 워를 개발합니다. 최초의 슈팅 게임이자 최초의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상업적으로 출시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출시된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스티븐 러셀이 최초의 게임 개발자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테니스본은 사실 조용히 사라졌는데 스페이스본은 실제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최초로 모니터 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게임을 접한 세대는 게임을 상식으로 받아들였고 게임 개발자를 장래 희망으로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아타리를 창업한 놀란 부시넬입니다. 아타리는 닌텐도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시넬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게임 회사를 차리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상 처리 장치를 활용한 게임의 특허는 오히려 랄프 베어가 인정받습니다. 1972년이었죠. 그러나 랄프 베어는 놀란 부시넬에 가려져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랄프 베어가 특허에 대한 침해로 부시넬과 소송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금액인 70만 달러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랄프는 게임 산업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냥 유행 중 하나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랄프 베어는 이를 평생 후회하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1972년 미국 아타리에서 퐁이라는 탁구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퐁 게임을 시작으로 아타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었죠. 앞서 얘기했듯이 아타리는 미국의 놀란 부시 내리 1972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을 위해 창업한 회사죠. 참고로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아타리라는 이름은 바둑에서 온 건데요.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다고 하잖아요. 바둑에서 외통수를 일본어로 아타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전의 게임기는 게임기 내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게임기마다 게임이 다른, 즉 하드웨어마다 소프트웨어가 각자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아케이드, 이른바 오락실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아타리 폰 게임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동전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틀 만에 기계가 고장나는 등 신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타리는 여기서 차가 나야 혁신을 이루는데 게임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아타리 게임기는 그대로 있고 게임 카트리지를 바꿔 끼워 넣어서 가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타리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타리 게임기 하나만 사면 마음에 드는 게임을 골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게임을 하러 먼 오락실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었고 게임을 할 때마다 동전을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200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음에도 100만 대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컬러 TV 가격이 $250인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즉 가정용 게임기의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타리 이후로 게임팩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외에선 게임 카트리지라고 불렀죠. 이는 당연히 초대박이 납니다. 게임 시장 자체가 확장된 것이죠. 아타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타리 시스템을 공개하여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게임팩의 시대가 온 것이죠. 문제는 게임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게임기 하나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던 체계에서는 게임 하나의 연구를 많이 해야 했지만 이제는 게임을 쉽게 갈아 끼우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게임 시장의 매력을 느낀 질 낮은 개발자들이 시장에 유입되게 되고 게임 완성도와 상관없이 질 낮은 게임이 속출하게 됩니다. 시장이 화랑이니 게임이 재미없어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던 것이죠. 아타리 임원들 입에서 쓰레기를 카트리지에 넣어 팔아도 100만 장은 나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게임 시장은 돈이 넘쳤고 아타리는 그 한가운데서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아타리 신용카드를 만들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질 낮은 게임과 아타리의 방만한 태도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타리는 이에 편승해 198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흥행 영화 E.T.를 게임화해서 출시합니다. 그것도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게임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었죠. 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들인 시간은 자그마치 5주나 됩니다. 대학 레포트 잘 쓰려고 해도 5주는 걸리는데 돈 받고 팔 그래픽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5주라니 놀랍죠. 아타리가 이 ET의 판권을 2,500만 불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250억 원,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더 어마어마했을 금액을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지불하고 판권을 샀기 때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조악한 ET 게임을 극찬했고 이 때문에 ET 게임 팩은 미친듯이 팔려나갑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이었으니 그 매출은 몇 배가 됐겠죠. 문제는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소비자들의 분노가 최고 수준의 쓰레기를 접하자 폭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스필버그는 자신의 최신 영화 작품 레디 플레이어 원 엔딩씬에 이 아타리 2800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삽입하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이스터에그를 플레이해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레디 플레이어 1은 수많은 게임 관련 팝컬처들이 수백 가지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E.T.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질 게임에 지친 소비자들은 E.T.를 기점으로 폭발해버렸고 게임 구매를 멈추기 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분노를 마구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아타리의 E.T. 게임은 판매 부진뿐 아니라 반품 사태까지 일어나 악성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질 좋은 게임을 개발하려는 게임 경쟁이 아니라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유통 경쟁으로 변질되어 밀어내기식 판매가 빈번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게임 소매점까지 무더기 도산을 하게 됩니다. 북미 비디오 게임 업계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아타리 쇼크라 부릅니다. 아타리는 넘쳐나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뉴멕시코 사막에 게임팩을 파묻어버리기에 이릅니다. 아타리 쇼크의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많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게임 시장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 침체기를 박살내며 나타난 것이 바로 닌텐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야모토 시게루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76년에 일본 타이토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아케이드 게임을 출시합니다. 최초로 하이스코어 제도를 도입해서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플레이어들끼리 목표 경쟁을 하게 만든 것이죠. 현재 오락실에서 혹은 게임에서 1등하면 자기 이니셜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Obviously. But I was thinking maybe it could be a game room. You know? I mean, you can buy old arcade games like Space Invaders and Asteroids for $200. The real ones, the big ones. 1980년대를 들어서며 게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요. 먼저 1980년에 마텔에서 가정용 게임 콘솔 인텔리비전을 출시합니다. 일본에서는 남코가 게임 산업에 뛰어들며 아타리 재팬을 인수하게 되죠. 남코는 남성 중심적인 게임 시장에서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빗자에서 따온 팩맨을 출시하죠. 팩맨은 게임 캐릭터가 라이센스화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아담 샌들러 주연의 영화 픽셀도 나왔었죠. 개인적으로 이 픽셀 영화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이런 쓰레기일 줄 몰랐어요. 의도적으로 비폭력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팩맨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닌텐도는 원래 화투 등의 도박용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이를 잊고 싶었던 일본인들을 도박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닌텐도는 위기를 겪게 되죠. 이후 22살에 가업을 이어받은 야마우치 히로시 회장은 여러 사업을 전전긍긍하다가 게임 산업에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닌텐도는 타이토의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짝퉁 버전 등을 만드는 식의 쩌리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인재가 닌텐도에 입사하게 되는데 바로 동키콩, 마리오, 젤다 등을 탄생시키며 닌텐도를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이후에 닌텐도와 기존의 게임 세계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에서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의 스토리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 게임을 끌어나가는 것이죠. 기존의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하는 게임 내에서의 액션만 중요했거든요. 행위에 집중하니까 게임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닌텐도는 이걸 뒤집어버리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한 것이죠. 이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게임이 바로 1981년 닌텐도를 구원하게 된 동키콩입니다. 스토리가 결합된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타리가 망한 이유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닌텐도는 재미뿐 아니라 왜 이 게임을 해야 하는지 인문학적 목표와 당위성을 제공해 준 것이죠. 야수 동키콩에게서 공주를 구출하는 평범한 서민인 나라는 존재가 게임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참고로 동키콩은 닌텐도 내부에서 평이 안 좋았다고 해요. 화끈하게 부시고 하는 슈팅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아니고 주인공이 멋있지도 않았죠. 기존의 주인공인 우주용사나 왕자님이 아니라 배관공이었으니까요. 동키콩은 시험삼아 아케이드 게임장에 한 대 설치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만에 5만 대가 팔려나갔죠. 매출은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동키콩의 주인공 역이었던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1986년에 닌텐도에서 출시한 슈퍼마리오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게임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죠. 이후 미야모토 시게루는 만화가였던 장래 희망을 살려 젤다의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소설이나 만화같이 탄탄한 스토리와 세이빙 저장을 통한 성장 시스템, 액션과 게임성을 고루 살려 만들어낸 젤다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유저와 아티스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천재 뮤지션 제드가 리믹스한 젤다의 전설 리믹스 버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비치도 떠나고 제드도 떠나서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닌텐도는 차례로 수많은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이 수많은 캐릭터는 결국 최근에 대박이 난 포켓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닌텐도는 아타리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습니다. 게임의 퀄리티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마음 놓고 닌텐도의 게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닌텐도는 고작 화투 회사에서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닌텐도는 1983년 발매한 페미콘과 90년에 발매한 슈퍼 페미콤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세가가 더 좋은 성능의 메가드라이브로 압박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닌텐도는 각종 갑질을 통해 게임 타이틀을 독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중은 이미 닌텐도의 자체 캐릭터들에 친숙해진 상태였고 실소비자들 역시 닌텐도가 킬러 컨텐츠를 이미 장악해 놓은 상태였기에 다른 게임 콘솔, 이른바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집에 게임기가 2대가 있는 집은 많지 않을 테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 게임기를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세가는 닌텐도를 묻지를, 그리고 메가드라이브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 캐릭터를 고심하게 되고,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바로 바람돌이 소닉입니다. 소닉은 나오자마자 북미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기존의 게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속도감과 플레이 집중도가 필요한 화려하고 스피디한 액션 게임은 없었던 것이죠. 이는 세가의 크리스마스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가와 신작 게임인 소닉을 번들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상품을 내놓은 것이죠. 그렇게 세가는 1991년 크리스마스에 마침내 닌텐도를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닌텐도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플랫폼 소유자로서 로열티, 보험료, 독점 출시 등등 각종 갑질을 일삼아 자신의 이권을 챙겨오던 닌텐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같은 게임을 이 게임기에서도 하고 저 게임기에서도 하는 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더구나 저작권도 희미한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런 닌텐도의 오만함과 안일함은 결국 자신을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문제는 닌텐도가 각종 갑질을 하는 것에 비해 닌텐도가 지닌 콘솔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점이었죠. 그러나 닌텐도가 지닌 캐릭터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무시 못할 수준이었기에 감히 누구 하나 대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닌텐도의 갑질에 게임 제작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데이비드 존스는 닌텐도와 결별하고 후에 플스에서 GTA를 발매해 초대박을 칩니다. 참고로 그의 이전 작품은 레밍즈입니다. 재밌죠? 이에 기술력에서 압도적이었던 소니가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개발을 제안하고 실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닌텐도가 시원시원하게 뒤통수를 치고 필립스랑 차세대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소니는 닌텐도의 개발 비용이 아닌 기술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갑질마니아 닌텐도에겐 이게 꼬았던 것이죠.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와 닌텐도의 협업이 아니라 닌텐도의 하청으로 개발하던 것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덕분에 소니는 얼떨결에, 정확히는 닌텐도가 소니 뒤통수를 쳐서 닌텐도와의 계약이 빠그러지며 자신이 이제껏 개발해온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자체 게임 콘솔로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미래의 소니를 먹여 살릴 유일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당시 게임 콘솔 시장은 16비트 게임을 지나 CD나 DVD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게임기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였는데요. 소니는 기술만 좋지 당연히 기존 게임 타이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닌텐도를 버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오려고 하는 게임 제작사가 별로 없을 게 당연했죠. 그래서 소니는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시연회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대를 이용해서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움직임과 곡선을 그래픽으로 구현해내며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 게임팩이 아닌 CD라는 대용량 장치의 능력을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하며 개발자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거기다 대기업이다 보니 소니는 물량전을 펼 수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용 제작 장비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을 뿐 아니라 각종 제작 툴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무엇보다 닌텐도에 지친 게임 개발자들에게 게임 개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해자 전략을 펴니다. 완전 초보쩌리에 불과했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점차 세가 세턴에 앞서더니 결국 메가 타이틀인 파이널 판타지 7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를 결정지으며 게임계의 절대 강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But what is there to think of? I'm gonna be giving someone the greatest gift you can possibly give. You're gonna carry their child and get them a Sony PlayStation?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디오 게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꼽습니다. 스퀘어사의 파이널 판타지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가 결정나며 이후 차세대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는 거침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캐릭터나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등에서 워낙 수익이 나오니 위험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락세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이후 다시 미야모토 시게루가 닌텐도 위를 세상에 내놓기 전까진 말이죠. 플스2는 누적 매출 1억 5,768만 대를 올리며 역대 콘솔 판매량 1위를 기록합니다.
당시 플스의 붐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한글화 작업인데요. 기존에 보기 힘들던 한글화 자막뿐 아니라 음성까지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한국어판 주제곡까지 나오면서 한국 게임 시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수영이 부른 파이널 판타지 X의 주제곡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 사실 컴퓨터가 콘솔 게임, 이른바 게임기에 비해 압도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자랑함에도 컴퓨터 게임 그래픽은 사실 콘솔 게임에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콘솔은 그래픽을 게임에 올인하는 반면 컴퓨터는 각종 연산과 처리에 자원을 배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드웨어가 지속 발달하고 엔비디아가 지포스로 오늘날의 위험을 차지하면서 그래픽계의 새 지평이 열리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황해 법칙을 내세운 삼성의 램 역시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며 컴퓨터 게임의 콘솔 게임은 점점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플스3 역시 이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매출을 기록하고 말았죠. 그러나 PS4에서 다시 한번 건재함을 증명하며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남기며 말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의 또 다른 의미 중 하나는, 과거의 게임은 용사가 되어 용이나 악마와 맞서 싸우는, 혹은 하늘을 나는 비행선으로 악당을 무찌르는 우주 대탐험 같은 류의 게임에 머물렀다면, 플스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에 완벽 성공하며 성인물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과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게임뿐 아니라 사일런트 힐이나 바이오 해자드, 레지던트 이블 같은 숨이 막혀오는 박진감과 뛰어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공포물, 혹은 GTA 같은 성인물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직접 캐럴을 조금 때려 넣어서 만들었던 과거의 게임기가 아닌 플스의 탑재된 기술력은 명실공히 전자제품 수준의 소형 컴퓨터 역할을 해냅니다. 때문에 음악 재생을 하거나 DVD 영화 감상 같은 가족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게임기가 단순히 아이들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특별한 트레시홀드를 넘어야 구매하는 제품이었다면, 애들이 너무 게임만 하지 못하게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게임기라는 존재에서 게임기는 가정용 가전제품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에 PC게임과 네트워크 게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닌텐도가 어떻게 기사회생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주름잡던 닌텐도는 아타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 몰락하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왕자를 내줍니다. 세상은 CD나 DVD로 발전해 가는데 보수적 시각에만 매몰돼서 혁신을 게을리한 것이죠. 끊임없이 다양성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야 하는데 대화와 소통을 단절한 채 단기적인 이득에만 몰두한 닌텐도는 스스로 전망 태클을 탑니다. 많이 보던 시나리오죠. 그 와중에 세가 역시 중도 탈락하며 이후 10년 가까이 플스는 독주를 하게 되고, 더더욱이나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게임 시장은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성능의 발달로 인해 콘솔 게임에서 PC 게임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거기다 북미 시장은 세계 최대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헤일로 같은 대작들을 앞세운 엑스박스에 의해 점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Oh, hey guys, what's up? It's Halo Night. Yeah? Okay. 우물 안에서 대장 노릇하던 닌텐도는 이제 소니와 마소라는 자금력 빵빵한 공룡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고, 거기다 동네 깡패짓에 맞들려서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갑질하다가 전략적 선택의 시기를 놓쳐버린 닌텐도는 1위에서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애초에 시장 지형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기존의 경쟁 구도인 레드오션 게임 시장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시장 전환을 하는 전략을 피는데요. 기존 게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층을 게임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닌텐도 DS와 닌텐도 위를 출시한 것이죠. 기존의 게임 시장은 어린이나 젊은 연령, 특히 남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게임이란 눈 나빠져가며 엄마 몰래 숨어서 하던 것, 너무 오래 하면 등짝 스매시 맞는 나쁜 것이었죠. 닌텐도는 여기서 벗어나 여성과 노인도 할 수 있는 게임, 이른바 어른, 가족, 연인과 함께 하는 게임으로 시장 포지셔닝을 옮겨버립니다. 닌텐도 DS를 바탕으로 귀여움을 통해 싱글 여성을 공략하고, 두뇌 게임으로 아동층뿐 아니라 성숙 시장을 공략합니다. 광고도 싱글 여성을 대표하는 이나영, 송혜교, 아오이유, 니콜 키드만 같은 모델을 기용하고, 성숙 시장을 대표하는 안성기, 장동건, 차태현, 박수홍 같은 모델들을 기용하기 시작하죠. 오늘날의 닌텐도 궁극기인 닌텐도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은 칙칙한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가족,
연인과 밝은 공간에서 쾌적하고 활동적으로 즐기는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재포지셔닝하는 것이죠. 이어서 닌텐도 위와 함께 사용하는 위핏을 출시하여 여가로서의 게임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게임까지 넘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게임기 매출에 운동기구 매출, 가족끼리 여가 활동을 위한 가전제품의 매출까지 더해진 셈이니 닌텐도 위와 위핏의 매출이 초대박이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닌텐도 위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을 팔아제끼며 왕자를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역대 최단 기간에 1억대 판매를 달성하는 플스4의 왕자를 뺏기긴 하지만요. 이는 PC방 위주의 기존 산업지형에도 영향을 줘서 닌텐도방이 나오게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 봐도 과거 PC방은 PC를 수십 대나 들여놔야 했던 곳에서 닌텐도방은 하드웨어 구입 비용도 덜 들고 컴퓨터보다 관리도 쉽다 보니 유지 비용도 줄어들어 좋았죠. 초글링들이나 담배쟁이 아저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룹 손님, 여성 손님이 많다 보니 운영면에서도 좋았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PC방은 F&B에서 과자나 라면 정도 매출이 전부인데 멀티방은 음식 매출도 더 높았습니다. 게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다 보니 이후 영화와 카페 휴식 등을 결합한 멀티방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대전 액션 게임의 붐은 사실 게임 산업에 가장 먼저 일어난 붐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 액션 게임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인데요. 이후 거의 모든 아케이드 게임장, 일명 오락실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도배를 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후 대전 액션 게임의 붐이 불게 되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즈, 버추어 파이터, 철권, 그리고 데드 오 얼라이브 등 현재까지 유행하는 게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뜬금없지만 데드 오 얼라이브의 경우 대전 액션 게임에도 강력한 승부먼트로 미연시 느낌의 외전도 있는 게임입니다. 승부먼트는 영어로는 브레스트 피직스라고 합니다. 다음 챕터에 다뤄볼 서든 어택에서는 이 불필요한 버스 모핑 때문에 망테크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트리트 파이터를 시작으로 대전 액션 게임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캡콤의 결정 때문인데요. 캡콤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유행시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필살기 커맨드를 조이스틱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필살기 커맨드 저작권을 캡콤이 포기함으로 인해 대전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이후 대전 액션은 조금씩 진화를 해왔는데요. 조금 색다른 용어의 권이라는 대전 게임 역시 나왔었죠. 대전 액션이지만 특색 있는 캐릭터들을 내세워 캐릭터들 간의 격투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두 명의 주인공이 납치된 여동생을 구출하고 악당을 무찌른다는 스토리를 클리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로 기를 모아서 필살기를 쓸 수 있고 상대가 조롱하면 기가 빠지는 컨셉 역시 최초로 보여준 컨셉이었죠. 당시에 16비트 게임뿐인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32비트 게임을 내놨을 뿐 아니라 용량 역시 최초로 100메가를 넘어서 큰 충격을 선사한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3D 그래픽, 폴리곤 기법 등이 나타나며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 오늘날의 반다이 남코의 테켄 등이 줄을 잇게 되죠. 본래 철권은 버추어 파이터의 후속작 전도였으나 이후 완벽하게 차별화에 성공하며 현재는 명실공히 대전 액션 게임 최강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합니다. 참고로 탤런트 남규리가 철권 덕후이자 팬이라고 해요. 실제로 프로게이머와의 이벤트전에서 남규리가 우승 후보를 이겨버리는 바람에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게이머가 봐주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비하인드죠. 버추어 파이터의 경우 폴리곤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만든 대전 액션 게임으로 원래 고증에 집착하기로 유명한 세가사의 덕후 중의 덕후 스즈키 유가 만들었기 때문인지 당시 대전 액션 게임은 다 장풍 쏘고 마법은 안 썼지만 사실상 마법이나 다름없는 형태나 동작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반해 실제 격투기 무술을 그것도 3D로 구현해낸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예를 들면 팔극권의 진각이나 당랑권, 치권 등의 동작을 실사 수준으로 구현해낸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뽕 한 사발 하고 가시면 당시 신땡땡이라는 한국 15살 게이머가 일본에 가서 일본 고수들과 신주쿠에서 붙어서 20연승과 50연승을 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승전에서 한국인끼리 결승전을 치르게 되죠. 이 경기로 아키라 꼬마, 신땡땡의 스텝은 코리안 스텝이라 불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리트 파이터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 게임은 사실은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은 판매가 워낙 저조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을 만든 제작진이 이후 SNK로 이적해서 아랑 전설을 만듭니다. 이는 결국 킹 오브 파이터즈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랑 전설
소설의 아랑은 굶주릴 아자 이리랑자를 써서 굶주린 이리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뜻인데 영화 인랑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저는 참고로 영화 인랑은 나름 재밌게 봤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저만 죽을 순 없어. 킹 오브 파이터즈 일명 킹 오브 파는 아랑전설의 후속 버전인데 아랑전설, 용호의 권, 사무라이 쇼다운 등에서 나오는 각종 캐릭터, 라인 체인징, 게이지 충전, 팀 멤버 난입 등 올드팬 게임의 로망을 총집대성에 만든 게임이 바로 킹 오브 파이터즈입니다. 2탄부터 한국팀이 나옵니다. 김갑환, 장거한, 최범계가 바로 이들입니다. 김갑환이랑 장거한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최범계는 좀 아무튼 원래 장거한, 최범계 이 둘은 범죄자로 김사범 즉 김갑환에게 혼쭐이 나고 갱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킹 오브 파이터즈 대회에 참가하는 설정이었습니다. 장거한은 2m가 넘고 몸무게가 300kg의 거구이고 최범계는 칼질을 즐기는 잔혹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육점, 밤에는 사람을 습격하는 사람으로 나와있죠. 그러다 김갑환에게 잘못 걸려 혼쭐이 나고 킹 오브 파이터즈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참고로 한국팀으로 끝까지 깨면 엔딩으로 우승자로 귀국하는 한국팀이 고국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며 감동한 장거한과 최범계가 눈물을 흘리며 갱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 가정용 비디오 게임이 보급되면서 오락실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대전 액션 게임 역시 하향세를 겪게 됩니다. 이후 PC방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오락실은 DDR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다시 붐을 일으키긴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게임은 점차 콘솔 게임에서 PC 게임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시뮬레이션 게임 중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는 수많은 게이머들과 삼국지 덕후들의 사랑을 받았죠. 코에이에서 나온 삼국지를 시작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이 본격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후 심시티 리그와 결합하며 RSG, 이른바 리얼타임, 즉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계보를 타고 스타크래프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삼국지는 캡콤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게임인 천지를 먹다나 코에이의 진삼국무쌍 같은 액션 게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천지를 먹다 같은 경우 파이널 파이트나 던전 앤 드래곤즈 같은 아케이드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횡스크롤 방식의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던전 앤 드래곤즈, 이른바 D&D 같은 경우 롤플레잉과 횡스크롤 아케이드를 결합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천지를 먹다에서 장비 캐릭터가 내던 소리를 무척 사랑했더랬죠. 오락실 플레이할 돈 50원 100원이 없어서 게임은 못하고 옆에 서서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PC게임에서는 대전 액션 형태의 무장쟁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초로 주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삼국지의 팬베이스는 실제로 어마어마해서 일본에서는 철인 28호를 그린 만화가로 유명한 요코야마 미스테루가 만화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짤로 활용되고 있죠. 삼국지의 매력은 누가 뭐래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끌어가는 영웅적인 캐릭터들이죠. 그리고 그 캐릭터를 빛내주는 아이템들입니다. 나간중이 확실히 천재인 게 당시 이미 템바를 이해하고 비록 허구이지만 이를 작품에 반영했다는 것이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청룡원 얼도나 장팔삼호 같은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구라입니다. 실제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유일하게 실제 역사에 나오는 게 여포가 쓰는 화극입니다. 연의에서는 방천 화극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신묘한 이야기들 역시 구라가 많은데, 여포 이야기는 온갖 신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입니다. 재밌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공산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현지 연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본은 일제시대 시절에 국가차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중국에 파견을 보내 역사연구를 계속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적 기초를 닦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는 일본 게임이 부진하다 보니 코에이의 삼국지 역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영국 회사에서 만든 토탈워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탈워를 개발한 크리에이터 어셈블리가 세가의 후예답게 고증을 철저하게 하는 회사다 보니 역사 덕후들과 삼국지 덕후, 게임 덕후 등에게 고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에이에서 삼국지 전략판이 나오는데 어떨까 궁금하네요. 오우삼이 제작을 맡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삼국지로 유명한 코에이에서 나온 대항해 시대 역시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포르투갈의 수도는 몰라도 리스본이 어딘지는 알게 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리스본의 에그타르트가 또 기가 막힌 대항해 시대는 역사 덕후와 시뮬레이션 덕후, 육성 덕후들에게는 미친듯이 사랑받았던 게임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대항해 시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대박이었지만 서구권에서는 독보잡이었다는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는 아마 유럽 역사를 얘기하면서 또 다룰 일이
있을 듯 합니다.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이른바 미연시 게임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일본입니다. 미연시물은 초기에는 조악하고 상당히 hen타이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연애 감성과 일본 특유의 문화를 게임에 녹아내며 점차 발달하게 되죠. 이후 미연시 디자인 컨셉 및 게임 스타일의 육성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프린세스 메이커와 같은 상당한 수작들도 나오게 됩니다. 뜬금없지만 참고로 육성 시뮬레이션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을 꼽으라면 단연 다마고찌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의 숲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형태의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점차 동급생 등의 약게임 등이 발매되며 90년대를 뜨겁게 달구게 되고 매우 기모찌한 상태가 됩니다. 굿바이 엘프. 그리고 오늘날의 약게임은 진화를 거듭하여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Well, good evening, ladies. How may I help you? We're here about the mites. You know, I don't know. There must be some mistake. I don't have mites. We think you might. Ninja Steve. This is the most fucked up thing I've ever seen. What? Technology! 물론 육성 시뮬레이션의 최고봉은 역시 시뮬레이션을 넘어 하나의 장르가 된 바로 문명입니다. 바로 이런 시빌라이제이션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단순히 문명을 켰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아침해가 뜨는 모습을 감상하게 되는 바로 그 게임. 롤이 매니아인 줄만 알았던 상남자 간디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게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컴퓨터에 문명을 깔아주라는 말이 있는 바로 그 게임. 문명 페인이라는 말을 나온 바로 그 게임. 마눌님이 문명이 좋아 내가 좋아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문명 몇 탄이라고 물어서 쫓겨났다는 바로 그 게임 문명입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심지나 GTA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 게임의 파생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I could steal a car? Oh, that's really nice. But wait. Oh, okay. There we go. Shut the door. Hey! I'm gonna be using your car. Yeah, I am! Who the man? Come on. 이후 1997년 이후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3D 기술이 접목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기술이 접목된 게임들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렇게 PC방의 시대가 열리죠. 1997년은 한국에서 PC방이 시작된 해인데요. 우리나라 IMF 국복을 위해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게임들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등이 바로 그것이죠. 1998년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스타크래프트는 전세계 특히 대한민국을 뒤덮습니다. e스포츠의 출범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아시다시피 오락실은 하락세를 걷게 되고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등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게임으로 자리 잡습니다. 1998년 7월에 KPGL, 한국 e스포츠 연합회 캐스파를 바탕으로 프로게이머가 생겨납니다. 이후 온게임넷, MBC게임이라는 양대 리그가 생겨나게 되죠. 이후 프로게이머 중에는 연봉이 2억이 넘는 선수가 생겨납니다. 시장성이 있음을 안 기업들이 스폰서로 따라붙으며 스카이 프로리그는 현장 관람객이 1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높은 인기 덕에 각종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도 유명한 임요환, 홍진호 등이 이때 나타난 선수들입니다. 홍진호는 최근엔 짧은 휴회도 불구하고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토스 유저이기 때문에 강민, 박정석, 김태경, 성병구, 호영무 같은 선수들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 자원 위주로 플레이하다가 이거는 또 여지껏 모았는데 말입니다. 자 이거 어떤 것을 때릴까 어떤 것을 자 팩토리 위주로 그렇죠.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임요환의 경우는 2007년 팬카페 회원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임요환은 경기 DVD나 책 등이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가게에 전지현 왔는데요. 뭐? 전지현이 가게에 왔다고? 쿠폰 꼭 찍어드려. 아씨. 뭐? 임요한이 왔다고? 우리 가게에?
이 임요한의 군입대 문제 때문에 공군에서는 상무와 비슷한 성격의 공군 에이스라는 프로게이머 팀을 창단합니다. 임요한은 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죠. 임요한 덕에 다른 프로게이머들도 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프로게이머는 군대를 가면 사실상 은퇴였기 때문에 군입대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성기 연예인이 군대를 쉽게 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시다시피 임요한은 이후 연상의 연예인 김가연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임신 당시 아이의 태명을 마린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 이언 패트리 역시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의 특징은 멀티플레이가 강하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프랑스 출신 프로게이머 베르트랑이 있습니다. 베르트랑은 포커 플레이어로 전직을 하는데요. 세계 랭킹 8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멀티플레이 달인답게 스크린 12개를 띄워놓고 플레이를 했다고 하네요. 포커 플레이어로 실제 상당히 성공한 듯 합니다. 상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누적 상금이 1천만 달러로 100억 이상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부럽네요. 최근에는 한국계 미국인 여자친구와 약혼까지 해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빌드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날 가장 큰 게임 대세는 누가 뭐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입니다. 롤 조석자 추이를 보면 독보적이죠. 한때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 잠시 선두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곧 탈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롤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앞단어만 따서 리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개발자는 스티브 픽인데 구인수라는 닉네임을 주로 써서 한국인이라 오해를 받습니다.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 중 하나이며 2014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동시 접속자 수 500만 명을 기록한 게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모바일 게임을 평정했던 캔디 크러쉬 사가의 접속자 기록도 앞질러서 더 유명해졌죠. 한국에서도 스타크래프트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게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아시안 게임 시범 경기에 채택되기도 했었고 200주가 넘는 시간 동안 PC방 점유율 부동의 1위를 달성한 유일한 게임이죠. 롤 패치 때마다 네이버 실검 순위는 롤로 도배가 되곤 합니다. 롤 하는 와중에 카톡 답장을 주는 남친은 정말 사랑한 거다라는 드립이 있을 정도이죠. 서양에서도 A couple that plays together stays together. 같이 게임을 하는 커플은 영원히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근데 취미도 같고 항상 같이 즐기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롤 세계대회는 롤드컵, 롤챔스로 구분되어 불리는데요. 롤드컵은 2011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우승 상금 5만 달러, 하나 5천만 원 수준으로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LA에서 상금 300만 달러, 하나로 30억을 기록하며 그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게 됩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200만 달러 상금이었으며 시즌4는 2014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우승 상금이 214만 달러였습니다. 롤드컵 결승은 메이저리그 결승이나 NBA 결승보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롤에는 코리아 시크릿 웨폰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석하면 한국인 비밀무기란 뜻인데요. 롤의 챔피언 캐릭터인 샤코의 별명입니다. 롤이 아직 우리나라 런칭하기 전 북미 시절 샤코는 인기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샤코로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이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플레이로 북미 유저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죠. 샤코의 플레이 스타일과 아이템 빌드가 한국인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등 샤코로 각종 OP 챔피언들을 쓸어버리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쯤 되면 해외 유저들이 샤코를 밴시켜버리는 일까지 생길 정도였죠. 이러다 보니 샤코는 해외 유저로부터 코리안 시크릿 웨펀이란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롤의 한국 서비스 1주년 기념으로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형 신스킷을 출시하는데 바로 신바람탈 샤코입니다. 샤코가 가면 쓴 광대라는 설정과 한국인의 샤코 사랑을 반영하여 새로운 스킨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리니지, 그리고 오늘날 배틀그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대박 게임이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리니지는 NC소프트가 게임으로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야구단을 사게 만들어준 게임이죠. 넥슨의 바람의 나라, 포트리스 등과 함께 1세대 온라인 게임입니다. 참고로 바람의 나라는 국내 최초의 MMORPG 게임입니다. MMORPG는 울티마 온라인을 제작한 리차드 게리엇이 만든 장르용어로 ORPG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M은 Massively 멀티플레이어로 수백 혹은 수천 명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각자의 게임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망에서는 수천 수백 명, 오늘날 리니지처럼 대규모로 한 번에 접속하면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죠. 우리나라는 마침 IMF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깔린 초고속 인터넷망 덕분에 MMORPG가 순풍을 달고 날아오르게
나오게 됩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리차드 게리엇이 NC소프트에 입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이 영입을 한 것인데요. 게리엇이 NC에서 기껏 만든 게임은 타빌라 라사라는 게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존망했고, 게리엇은 NC를 나와 후에 스톡옵션 소송을 걸어 300억 원, 정확히는 330억 가량의 배상액을 챙겨갑니다. 리니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내가 꼭 현실에만 사는 게 아니라 게임 속에서도 산다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준 게임입니다. 리니지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있고, 나는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심지어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질이나 현피, 작업장 등의 현대 게임계가 비난받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게임에서 현질은 상식이 되어버렸죠. 메이플 스토리는 한때 초딩들에 의해 점령되어 완전 반망했다가 부활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메이플은 대규모 패치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명실공히 K게임의 선두주자입니다. 컴퓨터 사양을 논할 때 롤과 배그를 기준으로 짜곤 하죠. 우리에게 만화와 영화로도 익숙한 배틀로얄 형태를 차용한 게임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다양한 전략과 무기를 사용해 최후의 1인 혹은 최후의 1팀이 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2017년 세계 최대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한 배틀그라운드는 300만 명 넘는 스팀 역사상 최다 동시 접속자 수, 누적 판매량 7천만 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5위, 한국 게임 역사상 글로벌하게 가장 성공한 게임이라는 기록 등 2018년 명실공히 압도적인 게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배그를 만든 김창환 PD는 사실 실패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만드는 작품마다 개망해온 케이스인데요. 16년 동안 3개의 MMORPG를 만들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만든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처음에는 제작사인 블루홀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결국 우여곡절 끝에 김창환 PD는 당시 배틀로얄 형태의 게임을 고도화해보고 싶었던 브랜든 그린을 총감독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배틀그라운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 정식 명칭은 플레이어 언노운의 배틀그라운드인데, 배그 총감독이었던 브랜든 그린의 닉네임이 플레이어 언노운이라고 합니다. 배그에서 이기면 나오는 문구 이겼다 오늘은 치킨이 닭은 본래 카드게임에서 나온 구호로 위너 위너 치킨 디너를 우리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배그가 글로벌 게임으로 만든 게임이다 보니 영어판에서는 위너 위너 치킨 디너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썰은 과거 라스베가스에서 통상 베팅 금액이 2달러였는데 카지노 전용 메뉴로 치킨 요리가 2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기면 치킨 저녁을 먹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외쳤겠죠. 대중문화에서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영화 21이 있습니다. 한때 베두나와 결혼 얘기도 오갔던 짐 스터게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반대로 일본판에서는 이겼다, 오늘 저녁은 돈가스다 라고 나옵니다. 돈가스의 가츠란 말이 일본어로 승리라는 뜻의 가츠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수험생 도시락 1위가 바로 돈가스 도시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박여신 셈이죠.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돈가스를 굉장히 사랑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음식인 문학을 따로 만들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만 배그 일본판 승리 문구에는 작은 오류가 있는데요. 원래 톤카츠가 되어야 하는데 돈까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포기된 것이 오히려 일본 유저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 유행하게 되었고, 개발자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FPS 슈팅 게임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게임 분야에서 원탑을 찍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 이후 이 한국인의 게임 명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일화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날 게임계에서의 한국인의 위상은 대단해서 웬만한 게임 대회, 특히 스타의 경우는 한국 선수들끼리 토너먼트 결승 리그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는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게임 강국입니다. 스타크래프트 1 시절에 세계대회가 열리면 이미 4강, 8강부터 한국 선수끼리 붙게 되는 등 우리들만의 전치를 이뤄온 바 있는데요. 스타2에서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WCS 북미 예선 해프닝이 있습니다. WCS는 블리자드에서 2012년부터 개최한 스타2 월드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WCS 북미 예선에서 피직스 리라는 미국 선수가 맵팩을 사용했는데 한국의 전정범 선수가 맵팩 선수를 2대0으로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맵팩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미국 선수를 동정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죠. 스타2에서도 16강부터 거의 대부분이 한국 선수들이라 우리나라 리그를 치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곤 했습니다. 한국인은 스타크래프트 제4의 종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워크래프트 3에서는 장지호 선수가 오른손을 다쳐 쓸 수 없게
되자 왼손으로 마우스 플레이를 해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현재는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아프리카 BJ나 유튜브 B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3는 개발자들이 깨기 힘들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만큼 극강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 플레이어가 발매된 지 6시간 만에 클리어하고 증거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가 놀란 바 있습니다. 디아블로가 명색이 대마왕인데 한국 왔더니 완전 병신케 된 거죠? 개불쌍합니다. 디아블로3는 2012년 5월 15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했는데요. 시차상 아시아에서 조금 더 일찍 발매되었죠. 개발자들은 디아블로3의 난이도를 극악으로 설정해 놓아서 절대로 쉽게 깰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디아블로3 개발자 눈보라 길드에서 나온 정식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아직 발매가 되기도 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시 6시간 만에 한국인 플레이어가 디아블로 끝판왕을 깨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나마 식사 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이었다고 하는군요. 한국인의 상상 초월 실력에 디아블로 개발자들은 집단 멘붕을 겪게 되죠. 이후 노멀 다음 난이도인 나이트 디아블로까지 17시간 만에 솔플로 클리어하면서 외국에서는 최고 난이도로 한국인 난이도 코리안 레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디아블로 개발자들은 멘붕에 빠졌죠. 얘기 나온 김에 한국인의 위험을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다크소울은 게임의 재미 요소 중 하나를 아예 높은 난이도로 설정한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에 도전하는 재미를 만든 것인데요. 카메라 워크가 불친절한 데다 몬스터들 깜짝 등장이 워낙 뜬금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유저가 플레이어하는 게임이 아니라 몬스터들이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게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죽을 때 You Died라는 문구가 뜨는데 게임 난이도 때문에 하도 많이 죽다 보니 한국에서는 유다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정신 차려. 나 다이아 살려. 다크소울 1에서 튜토리얼에서 등장하는 수용소의 데몬이라는 보스가 있습니다. 튜토리얼답게 이동 회피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2대만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즉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만든 몬스터인데 한국인은 튜토리얼 보스를 때려잡고 맙니다. 인증짤은 당연히 전설이 되었고요. 손수 부러진 검으로 보스를 잡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인은 다크소울 3에서도 사고를 치는데 북미에서 발매도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의 재한이라는 게이머가 1시간 42분 10초 만에 다크소울 3를 클리어합니다. 재한이님의 다크소울 3 스피드런 플레이는 전세계 다크소울 3 클리어 시간 중 가장 짧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게임을 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캐나다에서 이 게임 하면서 대접받은 경험이 좀 있는데 참고로 저는 고수도 아닙니다. 게스트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가라고 마구 했는데 환영키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오타를 치니까 사람들이 코리안이라고 환영했다는 짤방은 유명하죠. 영화까지 나온 인기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 얘기도 빼놓을 순 없어. 한 가지 얘기해보면 와우 개발팀은 무쇠결속 망령군마라는 아이템을 런칭합니다. 무쇠결속 망령군마라는 탈 수 있는 아이템은 시간 왜곡의 훈장이라는 아이템이 5000개가 있어야만 획득 가능합니다. 해외 유저들은 이것을 얻으려면 한 유저가 하루에 3시간씩 하면 8개월이 걸린다고 불평을 했는데요. 와우 개발팀은 의도된 것이라며 해당 탈 것을 획득하는 데에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을 뛰어버린 유저가 한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이틀 만에 한국 유저가 말 그대로 2일 만에 이 아이템 구매에 성공합니다. 한국인의 위험이란 정말 그 끝을 모르겠군요.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후에는 한류나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 기타 다른 게임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롤을 꺾은 거의 유일한 게임인 고급 시계 오버워치 혹은 오버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버워치 외에는 피파 정도가 롤을 잠시 앞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파는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니까요. 혹시 더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게임입니다. 기존 블리자드가 3개의 대작 IP인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에 이어서 별개로 발표한 또 하나의 시리즈인데요. 기존의 게임과는 다르게 FPS 장르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과거의 게임들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플레이해보면 왜 블리자드인지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워치는 영원할 것 같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을 꺾고 출시 한 달 만에 PC방 점유율 30%대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이야기고 세계에서는 아직 롤이 앞서긴 했지만요. 우리나라는 워낙 뭐든지 빠르니까 블리자드의 새롭게 내놓은 고급 시계 오버워치는 스타,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그리고 워크래프트 영화까지 내놓은 블리자드가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게임계의 절대 강자는 단연코 라이엇 게임즈의 롤입니다. 오버워치는 이 롤을 제낀 거의 유일한 게임인데요. 2016년 6월 17일 기준 일주일 만에 1000만 유저가 참여하면서 207주 동안 1위를 하던 롤의 독주를 막은 것이죠. 오버워치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로 인공지능 회사가 발전하면서
하면서 로봇이 점차 세상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 오버워치라는 세계 시민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버워치는 결국 승리하고 해체하였으나 이후 그 안에서 착한 파와 반역 세력이 싸우는 게임입니다. 오버워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FPS는 FPS인데 기존의 FPS와 좀 다릅니다. 슈팅 게임과 전략 게임을 합친 형태인데요. 이때 캐릭터별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강조됩니다. 마치 과거에 전사와 법사 등의 컨비네이션이 있었던 것이 슈팅 게임의 빠른 템포에서 구현된다고 할까요? 이 때문에 과거의 슈팅 게임이 사격 연습이나 군대의 시가 전술 훈련 같은 느낌이라면 오버워치는 각각의 특징을 조합해내는 슈팅 게임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FPS 게임은 실사 느낌이 강하지만 오버워치는 정말 게임 같습니다. 만화나 그림의 느낌이죠. 덕분에 초딩들의 강력한 지지도가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대박이 난 것과 반대로 서든어택2는 발매 23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성평등 관련 이슈가 뜨거워서 서든어택2 역시 선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서든어택2는 지나친 선정성 때문에 외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정성만 있고 다른 것은 엉망이라 망한 듯 합니다. 저사양 유저들을 흡수하기 위해 그래픽 사양을 낮춰서 개발을 했지만 결국 그래픽 최적화 실패로 각종 오류 및 버그가 난무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음징입을 비교해보면 오버워치와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역해의 섹시함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섹시함은 있는데 완성도가 떨어져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임이 재미있으면 주변에서 선정성 때문에 지랄을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버즈 마케팅 효과가 날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명작 파이널 판타지 14을 예로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유명한 파이널 판타지는 14탄 런칭 시 역대급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졸속 작품으로 인해 MMORPG 장르의 후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명성에 먹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 파이널 판타지 세계관을 멸망시키며 서버를 조기 종료시키고 프로듀서까지 교체하며 재런칭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라이엇 게임즈가 롤에서 보여준 각각의 특성을 통해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시간 슈팅 게임에까지 차용하고 있는데,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남보다 재미는 없으면서 과거와 똑같은 아이템을 이용한 과금 시스템으로 돈 벌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최고의 플레이 등으로 게임의 격을 높인 것과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게임은 게임기가 PC를 압살했었습니다. 아직도 북미에서는 게임 콘솔 인기가 더 높다고 할 정도예요. 최근에 유명세를 떨친 게임스탑 같은 데가 게임 타이틀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진작에 망해서 없어졌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미디어에서 게임 얘기할 때 맨날 헤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콘솔 게임이 그래픽 구현이 훨씬 매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플스편에서 얘기했듯이 콘솔은 하드웨어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픽 자원을 배분하기가 PC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PC가 게임 콘솔보다 그래픽 면에서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건 최근에 하드웨어가 워낙 발달하니까 그런 것이고, 같은 자원과 같은 스펙 하에서 PC와 게임 콘솔의 그래픽 비교를 해본다면 게임 콘솔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게임 콘솔의 그래픽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거기다 하드웨어가 계속 발달하니까 당연히 그래픽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과거 2D에서 3D로 그림이나 만화 수준에서 실사 같은 그래픽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것이죠. 이런 흐름 하에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실사 형태 수준의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하죠. 게임의 그래픽 수준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실사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왜 힘들게 CG로 만들지? 이거 인건비도 엄청 들고 장비값도 엄청 들고 시간도 엄청 들고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 그냥 직접 영화를 찍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사 게임이 나옵니다. 더 벙커 같은 게임이 바로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롭게 본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픽의 발전은 그래픽에 대한 집착을 낳습니다. 게임의 역사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듯이 게임이 가진 재미라는 가치는 사실 플레이, 즉 놀이라는 총체적 경험이거든요. 이 플레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도 있고 그래픽도 있는 거예요. 이를 못 보기 때문에 워킹데드 같은 게임 회사들이 쉐가 빠지게 인터랙티브 무비 만들어 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픽 수준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 시네마틱 수준의 게임이 되니까 스토리도 훌륭하지, 그런 영화같이 훌륭한 그래픽의 게임을 만들면 게임하면서 영화도 보는 셈이 되죠. 그럼 일타쌍피인데 소비자들이 당연히 게임을 구매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죠. 이게 일견 맞는 생각인 게 넷플릭스가 그래서 시작한 게 블랙미러 밴더스네치 같은 겁니다. 영화 보면서 선택지를 줘서 어느 정도 엔딩을 영화 관람객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즉 영화를 게임화시킨 겁니다. 근데 게임이 실사화되는 이 장점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게임이랑 영화가 차이가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투입할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스토리나 플레이 등 게임의 다른 재미 요소들에 들어가는 공을 덜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이 스토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A, B 선택하는 정도밖에 없이 단조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엔딩은 답정너거든요.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영화를 보면 되는데 굳이 영화표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게임 타이틀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게임은 엔딩은 정해져 있었어도 플레이하는 맛이 있지만 오늘날의 시네마틱 게임은 그냥 인터랙션을 가끔 하는 영화에 불과하니까 게임의 가치는 훼손되고 영화의 가치는 영화보다 못한 상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시대의 특성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철학에선 이런 걸 시대정신이라고 부르죠. 요즘 트위치로 게임하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게임이 플레이가 주가 아니고 영화 감상이 주가 되면 트위치로 보고 아 저 게임 재밌네 해서 나도 사서 플레이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 다 봤는데 영화를 또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영화를 2번 3번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선 뒷배석으로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후딱 보면 되거든요. 플레이어만의 신박한 플레이도 비법 전수도 숨겨진 무기를 발견하는 재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 스토리 따라가서 한 편의 잘 만든 영화를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굳이 돈 들여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이죠. 다시 블리자드로 돌아와서 2013년 블리자드는 액티비전을 비벤디로부터 주식 4.29억 주를 인수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됩니다.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올드 게임 팬에겐 1인칭 슈팅 게임의 메카 둠 시리즈로 기억될 듯 합니다. 2015년 8월 블리자드는 S&P 500에 편입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EA와 더불어 3대 게임사가 됩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찍은 광고로 대중에게도 친숙한 캔디 크러쉬 사가의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매수 금액 59억 달러, 약 6조 6천억 정도에 인수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인수 후에도 대박 행진인 듯합니다. 덕분에 블리자드는 명실공히 전 연령대, 남녀노소, 계층, 플랫폼과 상관없이 공략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것이죠. e스포츠 전문업체 MLG도 올해 인수해서 북미 지역에서는 블리자드를 압도할 회사는 없는 듯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95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서 80달러가 넘어가던 블리자드 주가는 블리즈컨 2018이 개막하자마자 곤두박질하기 시작해 4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수준이 납니다. 블리자드가 중국 게임 업체 넷이즈와 디아블로 이모탈을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블리자드는 게임 오리엔티드한 기업 문화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데, 즉 게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거대한 중국 시장이 너무 거대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시장 노리고 만들면 당연히 게임 퀄리티가 낮아지더라도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화계에 졸작 영화가 자주 출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중국 자본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 퀄리티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더더욱이나 헐리우드 시스템은 제작사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시청률이 보장이 되니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감독의 권한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넷플릭스의 역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과거 강력한 경쟁자인 닌텐도고가 나왔을 때에도 해외 애널리스트들 98%가 매수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강한 회사입니다. 비슷한 회사로 텐센트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 게임 회사 1위는 역시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일단 앞서 언급한 블리자드의 대주주이죠. 결정적으로 롤인 라이엇 게임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 전쟁으로 자금이 급해진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1위 모바일 업체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도 10조를 들여 사들였습니다. 2012년까지 텐센트는 게임 업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였으나 2013년을 지나면서 괴물로 성장해 고작 10년쯤 지난 현재는 글로벌 게임사로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오버워치도 순식간에 하락세를 맞습니다. 2016년 등장하자마자 절정을 찍은 오버워치의 인기는 결국 시들고 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개발사 블리자드의 방만한 운영과 정책 때문이었죠. 사실상 개발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제품
제품은 PLC라고 해서 제품 수명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생산자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리부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게임은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익숙해져서 신선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유저가 플레이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인해 게임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 그걸 또 개발자가 받아서 개발하고 하면서 케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개발자도 개발하고 유저도 게임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공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발매 이후에 신규 영웅은 한 10명 정도, 맵도 고작 10개 정도 추가됐습니다. 롤의 챔피언이 150개가 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교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밸런스 붕괴가 너무 심해요. 캐릭터 간에 벨붕하는데 손은 안 댑니다. 무엇보다 오버워치는 하이퍼 FPS인데 롤플레잉식의 조합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딜러, 탱커, 힐러 이런 팀원 밸런스가 애초에 붕괴된 지가 오래예요. 그걸 보완 개발을 안 하고 쉽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땜빵식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이거 금지하고 저거 제약하고 하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가 되는 순환 구조나 밸런스 구조, 즉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밸런스 패치가 너무 느리니까 애초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롤도 패치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신규 챔피언으로 계속 커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냥 관심도 없고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방치해 놓으니까 당연히 패치도 느립니다. 패치가 느리니까 핵이 판쳐요. 심지어 핵 유저가 랭크 1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 다 했죠 뭐. 더구나 그 유저는 핵 프로그램 판매하는 업자였거든요. 그러면 더 생태계가 교란되겠죠. 패치가 느리니까 버그도 안 잡혀요. 게임하다가 튕기는 버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게 경쟁전은 자기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버리면 탈주, 이른바 드랍으로 처리돼서 기껏 올린 점수 다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오버워치가 폭망한 이유는 블리자드가 관리를 안 해서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무슨 생각인지 블리자드는 애초에 오버워치의 리부트 느낌인 오버워치 2를 출시해버립니다. 오버워치는 최근에는 그렇게 신규 출시된 서든어택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와 위험, 왜 망하는가 등등에 대한 인문학적 개념을 알아봤어요. 인터랙티브 무비는 그래픽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왜 망하는가? 오버워치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했는가? 가치란 무엇인가? 게임이라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플레이하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마인크래프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차원상의 도트 픽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복셀, 볼륨 픽셀로 구현된 게임입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정확하게는 폴리곤을 이용한 3D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폴리곤은 이전 챕터 게임 산업 발전의 역사에서 나왔던 대전 액션의 명작 버추어 파이터에서 처음 적용되어 안젤리나 졸리로도 유명한 툼레이더 등을 통해 점차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픽셀로 이루어진 단순한 인디게임이 대박이 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물론 스타트업이자 덕후 개발자 위주로 비용을 최소화한 게임이어서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마소, 일명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당시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에 인수되어 개발자인 마르쿠스 페르손, 일명 노치는 순식간에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일명 마크는 오픈월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게임은 다 세계관이 있다 보니 과거의 오픈월드 수준의 자유도는 웬만하면 다 구현되어 최근에는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듯합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차용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완벽한 자유도를 바탕으로 세계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SNS, 오픈소스, 공유경제, 집단지성 등의 트렌드가 반영된 게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과거의 게임은 선택지를 먼저 주고 그 선택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구현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오른쪽, 왼쪽이나 팔, 다리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이를 조합해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 오른팔과 오른다리 등으로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오픈월드라면 지금의 게임은 팔이라는 것을 창조할 건지 말 것인지부터 플레이어가 결정한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게임은 특정 직업으로 특정 몬스터를 킬할 때 나오는 무기들을 조합해서 개발자가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조합의 무기가 탄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무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고 재련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개념은 심시티 같은
게임에서 시작되어 심즈, GTA,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와우, 배그 등으로 점차 변형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09년 알파 버전으로 PC 에디션이 공개되고 이후 2011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5년 동안 팔린 PC 버전은 2천만 장이 넘으며 PC 모바일 게임 판매 차트 1위를 놓치지 않았죠. 마인 플러스 크래프트, 즉 채굴에서 세상을 크래프팅하는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 관전자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데다 게임도 자연에서 재료들을 수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짓고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합니다. 크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의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플레이시켜주기도 하고 세계를 만들어 왕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창의력과 앞서 언급했던 자유도가 결합해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원인입니다. 창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잔소리하는 부모도 자유롭게 날개를 편다고 제약하는 좁은 실내 공간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알고는 있지만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계층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느 나이 때까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딩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DJ 양띵이나 도티는 덕분에 초통령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죠. 실제로 마인크래프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판이나 탄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판왕도 없죠.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마이닝해서 크래프팅, 즉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단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만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인수에 앞서 티처 게이밍이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인 마인크래프트 에듀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전 세계 40여 개국 7천여 학급에서 사용 중입니다. 2016년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윈도우즈 10 사용 학급에서는 무료 다운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마인크래프트는 실제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과학 사고와 사회성까지도 길러주는 것으로 알려진 듯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떠오르는 장난감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레고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실제로 디지털 레고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교육용 마인크래프트 역시 지리, 역사, 수학, 과학, IT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자는 본명 마르쿠스 페르손, 일명 노치입니다. 스웨덴의 프로그래머인 그는 201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를 매각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하는 팀인 모짱이 MS에 매각된 것인데요. 노치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매각 금액은 25억 달러, 한화 2-3조 원 수준입니다. 노치의 유년 시절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약물,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머니 없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절도죄로 감옥 신세까지 졌던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노치는 학생 시절 친구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만이 유일한 친구였지요. 그러나 8살에 처음 게임을 만들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현재 노치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가 되어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SNS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남겼습니다. 이비자 클럽에서 셀럽들과 파티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라고 말이죠. 현대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인크래프트를 매각한 이후 역시 회사의 경영자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래머 시절이 행복했다는 것인데요. 게임 매각 후 노력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다고 고백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중 하나인 크리퍼는 원래 실패작이었습니다. 원래 돼지를 만들려다 실수로 몸통을 세로로 바꿔버렸는데 개발자가 초록색을 입혀보니 괜찮은 것 같아 크리퍼란 이름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괴상한 모양과 자폭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특히 공포의 대상인데요. 악명이 자자하다 보니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 현재는 마인크래프트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만약 크리퍼가 무섭다면 크리퍼가 무서워하는 길들여진 고양이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에디터나 커맨드를 사용해 고양이를 크리퍼 머리 위에 올려두면 크리퍼가 발작하며 뛰어다닙니다. 크리퍼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서 현재는 폰 케이스, 인형, 쿠션, 코스튬 등 다양한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비로 변하는 돼지는 번개를 맞으면 좀비 피그맨으로 변신합니다. 썩어가는 좀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초기 좀비 피그맨의 스킨은 피가 묻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유저들의 반감이 있어 초록색으로 바꾼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치는 스킨 원작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좀비 피그맨의 텍스처 파일을 열어보면 스킨 파일에 Thank you, Zaphobia라고 써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기본 스킨인 스티브와 유사하지만 눈알이 없는 히로브린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히로브린 캐릭터는 사실 괴담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로브린은 특정 위치에 자기 이름을 써놓거나 유저들을 깜짝 놀래킨다고 하는 후문인데요. 이런 괴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저들의 인기를 얻자 게임 제작진도 히로브린을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게임에서는 정작
당장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신 공식 홈페이지 스킨에 등장하거나 게임 외 이것저것에서 히로브린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올지도 모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항목에 리무브드 히로브린을 추가함으로 히로브린이 없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엔더맨은 까맣고 긴 팔다리를 가진 괴 몬스터입니다. 엔더맨을 절대 정면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일단 쳐다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텔레포트로 다가와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바로 게임 오버. 엔더맨은 사실 미국 도시괴담에 존재하는 슬렌더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슬렌더맨은 검은 양복을 입은 길고 깡마른 남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가늘고 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 즉 면상이 없습니다. 엔터맨과 비슷하죠? 슬렌더맨은 아이를 납치한다고 불리는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괴담입니다. 슬렌더맨에서 SL을 빼면 엔더맨이 됩니다. 어떻게 이 이미지를 차용했는지 이해가시죠?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통 윈도우 회사로 압니다. 하지만 MS 매출 중 윈도우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넘어가며 마소는 MS 오피스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마소는 이후 CEO를 갈아치우며 다시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요. 지금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진화되는 중입니다. 단적으로 메일 서비스 아웃룩을 팀스라는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마소는 아마존과 함께 클라우드 글로벌 원탑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게이밍 시장을 공략 중인 것이죠. 오늘은 미래의 게임 혹은 게임 같은 현실을 만들어줄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메타는 초월, 유니버스는 세상을 뜻합니다. 즉 초월 세상이란 뜻이죠. 과거에는 가상현실이란 말로 통용되었으나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 나온 단어인데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랑 비슷한 스토리인데 현실에선 피자 배달부하는 주인공이 가상세계에서는 날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구석 여포, 키워드 워리어, 어쩌면 그쯤 될지도 모르겠네요. 가상세계와 메타버스를 엄격하게 구분해보면 이 둘의 차이점은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가 가상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아바타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의 숲이나 포트나이트, 세컨 라이프, 마인크래프트 같은 형태입니다. 최초의 IT 세상은 텍스트 기반이었죠. 이것이 이미지 기반으로 점차 바뀌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비디오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체험형 가상공간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과거에 나온 메타버스, 즉 카카오톡이나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에 나왔던 형태였다면 이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메타버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죠. The metaverse is coming. 가상현실의 첫 단계는 증강현실입니다. 포켓몬고로 유명한 AR을 바탕으로 VR을 거쳐 이후 MR, 믹스드 리얼리티의 세상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그가 있다면 미국에는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배틀 로얄 게임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자신의 아바타 캐릭터를 사용해서 포트, 일명, 진지를 구축하고 싸우는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CEO가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자를 포트나이트라고 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포트나이트를 해야 하니 넷플릭스 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업에서 전략 방향을 잡을 때 더 이상 MS라는 개념은 쓰지 않습니다. 마켓 쉐어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 타임 쉐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마인드 쉐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포트나이트에 진출하고 있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뛸 때 더 잘 달린다거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구입하는 등 아이템을 기존 브랜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게임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방에서 같은 콘솔로 하는 것이었죠. 이후 한 게임에서 제한된 게임 안에서 즐기는 네트워크 게임이 나왔죠. 그러다 이제 MMORPG로 대규모로 수만 수십만 명이 한 세계관 안에서 게임을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픈월드 게임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제는 서버도 필요 없이 블록체인으로 모두가 다 함께 기여하고 함께 참여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티 로얄 모드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원래 서로 싸우는 게임인데 파티 로얄 모드로 들어가면 서로 친목을 다지는 파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래퍼스캇은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콘서트 1회에 10분씩 총 5회 공연을 했습니다. 한 회에 1230만 명이 동시에 콘서트에 참여했고요. 총 2770만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도 한 가수에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스캇이 이 공연 하나로 벌어들인 돈이 200억이 넘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가수도 하루 공연에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많이 들어가 봐야 콘서트장이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에게 모두
모두 다 VIP 티켓 가격인 10만원을 받아봐야 될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먼데 왜 똑같이 10만원 받냐 하는 비난이나 불평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포트나이트는 이것을 단박에 해결해 줬던 것이죠. 가상세계니까 연출이 어마어마하게 가능합니다. 공연 연출을 이 안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페이스 오페라를 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BTS 역시 다이너마이트 신곡 공개를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현지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포트나이트에서 했죠. 단순히 신곡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판매하고 아이템 구매하면 내 아바타 캐릭터가 BTS 춤을 따라서 추는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고스란히 수익으로 연계가 되었겠죠. 빅히트는 이제 상장한 이후에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만의 세계, BTS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싶기 때문이죠. 빅히트를 비롯한 연예인 소속사들은 더 이상 연예기획사가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자이자 IT 회사인 것이죠. 쿠팡이나 배미는 이제 IT 회사잖아요. 쿠팡이 공동구매 회사가 더 이상 아니고 배미는 배달 대행 업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빅데이터 회사고 IT 업체예요. 빅히트 같은 엔터 기업들도 자체 유니버스인 위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수수료 내가면서 콘텐츠를 팔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자체 플랫폼 채널에서 하려는 것이죠.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수익이 오르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콘서트 및 굿즈 판매도 이 채널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더 이상 콘텐츠 제작사나 연예기획사가 아닌 IT 회사인 것이죠. 미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SM은 에스파라는 가상 걸그룹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돌인데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와 함께 메타버스에서도 활동하는 컨셉인 것이죠. 메타버스 컨셉이니 당연히 최신 걸그룹입니다. 2020년 11월에 데뷔했어요. 데뷔한 지 한두 달 만에 데뷔곡 블랙맘바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우려도 컸고 거기다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재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논란을 극복하면서 SM 가수 중 소녀시대 이후 처음으로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아이돌 그룹이 되었습니다. 연예인은 술이나 마약, 기타 사고를 치면 소속사 입장에서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등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바타는 그럴 염려가 없죠. 더구나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직접 공연장에서 소통이 아니라 매체를 끼는 간접 소통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연출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아이돌을 다채롭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롤 챔피언 결정전에서 AR로 아이돌 공연 무대를 메타버스화해서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대박은 드래곤이 직접 경기장으로 날아드는 연출이었죠.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쓰질 않는데 제페토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습니다. 다 10대 해외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제페토 가입자 80%가 10대 청소년입니다. 10대는 구매력이 낮죠. 그래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낮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선도할 수 있죠. JYP, 빅히트, YG가 이 제페토에 17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열었거든요. 4,6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거기에 몰려가서 블랙핑크 사인을 받은 것이죠. 제페토 안에 각종 브랜드를 입점해서 자기 브랜드의 아이템을 판매 중인데 심지어 이제는 이걸 뛰어넘는 수준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섬을 보유하거나 섬에서 휴양을 하거나 아니면 공성전처럼 게임의 지역이나 건물을 분양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해서 판매하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트와이스도 제페토에서 앨범을 선공개했습니다. 10대 대상이기 때문이죠. 로블록스도 마인크래프트 같은 오픈월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산과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로블록스도 어쩌면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 세계 안에서 또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게임에 와서 만든 게임을 플레이를 합니다. 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게임 관련 아이템도 또 만들겠죠. 가상세계 안에서 생산을 통해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고, 즉 상품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연매출 10억 넘게 올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이란 얘기는 그 안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또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미 로블록스 안에서 만들어진 미니게임이 5천만 개나 됩니다. 그 안에서 게임 만드는 개발자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중 40만 명이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전업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으로 출근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리니지로 출근하던 게 이제 진짜 현실화된 것이죠. 로블록스 안에서 1위 하는 게임은 160만 명이 동시 플레이했습니다. 100만 회 이상 플레이된 게임도 다수라고 해요. 미국 16세 미만 로블록스 가입자가 55%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길 가다가 만나는 청소년은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로블록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10대는 유튜브를 점점 덜 보고 있습니다. 제가 5, 60대 분들에게 유튜브 시대는 곧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엔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5년 전 10년
10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예요. 로블록스는 로복스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실존 가치가 없고 그냥 거래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비트코인 폭등은 단순히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복스는 다릅니다. 가상 공간 내에 생활이 존재하고 실제 세계와 실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는 이제 상장합니다. 원래 연말에 상장한다고 했었는데 연기됐어요. 2021년 2월에 상장합니다. 시가총액 10조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상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게임 세계 안에서 섬이나 대륙을 구매해서 그중 일부를 분양해주고 렌트를 받는 경우는 이전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부동산 업체도 나옵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업체인데요. 이 가상세계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여기도 마나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버닝맨이라는 행사도 있어요. 버닝맨은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 여름에 열리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예술가들과 다 함께 모여서 콘서트나 예술 행사 같은 걸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오큘러스로 가상 공간에서 다 함께 모이고 그 안에서 버닝맨 축제를 했습니다. 아예 이런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을 만드는 툴 회사인 유니티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2019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상위 1000개 게임 중 53%가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발하잖아요.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하면서 가상 사무실 인피니트 오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UC 버클리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출석도 메타버스로 할지도 모르고 출근도 메타버스로 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 2 VR 솔루션을 출시했죠. 마치 아이언맨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모습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현재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디즈니는 작년 2020년에는 개장 자체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회원권 자체를 다 환불했거든요. 그 소식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른바 메타버스 디즈니 테마파크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롤과 루이비통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롤과 콜라보한 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에서는 롤에서 루이비통 스킨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명품은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브랜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세일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위축되면서 샤넬이 세일해서 줄 서서 구매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 주로 예술 작품과 콜라보를 해왔습니다.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게임과 콜라보를 하는 것이죠. 게임 산업, 콘텐츠 산업과 IT 기반의 미래 산업들이 명품과 콜라보를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이미 얻었다는 반증입니다.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는 1억 명입니다. 메이저리그 결승이나 NBA 결승보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닌텐도는 동물의 숲 이 게임 하나로 2020년 전년 대비 동기간 총 매출의 108배를 올렸습니다. 닌텐도 작년 총 매출보다 이 게임 하나로 올해 한 해 판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08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게임 안에서 캠프를 차렸었는데 조 바이든의 어린 시절 같은 내용들을 이 동물의 숲 안에 있는 캠프에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응대도 해주고요. 물론 메타버스도 단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음란물이 나오겠죠. 반드시 나올 겁니다. 가상인물에 대한 것이니까 이르다 논란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금 탈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화폐 세금 하면 비트코인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소비를 하니까 자꾸 편하게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매길 거냐는 생각만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실체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로블록스에서 사용하는 로블록스는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 사용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싸이월드 도토리, 리니지 아이템 거래에 세금 매기는 꼴이 되는데 이걸 세금을 매길 거냐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탈세입니다. 무기명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진서 이런 건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게임 속 가상화폐는요. 탈세나 증여가 명확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제화가 되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오늘은 우리의 미래 혹은 게임의 미래 혹은 게임 같은 현실을 만들어줄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